반갑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기술과 인간의 조화와 공존 담당 교수 김인호입니다.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의 사이버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이거 참, 제목만 봐도 머리 아픕니다. 그죠? 디지털 시대가 뭐며, 인문학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넓은 영역이고, 디지털 시대, 이건 도대체 이 지금의 온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뭐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참 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특히 1학년 들어와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되지요. 네, 되는데 어쨌든 이 디지털 시대와 인문화 이런 과목은 이렇게 뭔가 오늘날에 도대체 어떤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고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픈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물음,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보고 또 그런 거죠.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 세상을 안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는 뭐 그냥 뭐 보고 뭐 느끼고 생각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옛날에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목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 왜 가냐면은 바닷가 가면은 여름에 해수욕 할 때 그 당시엔 파라솔이 말려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옷을 벗고 모래사장에서 옷을 벗었어요. 웃기죠.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옷을 입고 벗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동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청소하러 가면 거기서 돈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은 한 번에 한 5천 원씩 주었던 것 같아요. 5천 원이면 그 당시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 5천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예, 이따만한 뭐 부산오뎅이 그때 5원인가 할 정도 때였었거든요. 부산오뎅이 5원하고 버스비가 10원 할 때니까 5천 원을 주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5천 원짜리가 이게 지금 내가 지레 어리버리한 사람도 5천 원을 구했는데 5천 원을 구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동전 탐지기가 있었으면은 그 전날 말이죠. 청소하기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 청소하기 전에 내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금속 탐지기로 꽉 해버렸으면 그냥 제가 그 당시 한 600명 정도 학생이 한 5천 원 정도의 1인당 이렇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합치면 한 300만 원 되잖아요. 그거 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저 남천동 비치맨션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집 한 채 구할 수 있는데 금속 탐지기가 없었던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뭐 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이거 대단히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심오한 내용을 다 뭐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금속 탐지기 같은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금속 탐지기. 예. 그래서 이 수업을 한번 듣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대학생이 되면 지성이잖아요. 사람이 이 지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 지성, 예? 지성, 그 야성, 감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 지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성. 뭔가 알아야 면장한단 말이 있죠. 예. 깨달았고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야성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감성이에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감성이 세는 사람이에요. 이 참,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이게 참 사회가 왜 이러지? 고민도 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 왜 이렇게 불쌍하지? 위안부 할머니들, 진짜, 저 가난한 사람들, 저기 우크라이나에 저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가자 지구에 사람들 죽어가는데,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감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야성. 그래, 한번 해보자. 도대체가 이게 뭐야? 이거 한번 해보자. 뭐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성. 뭔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디지털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공과 일 숫자의 세계잖아요. 숫자의 세계. 숫자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숫자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힘들고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 뭐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이렇게 기계 문명 속에서 인간이 숨도 못 쉬잖아요. 인간은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그죠? 기계라는 게 엄청난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그죠? 0.001도 이게 융통성이 없는 이런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을 때면 12시까지 뭐 내라 했는데 12시까지 안 내면 끝인 거야.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살면서 이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거는 이게 또 오자마자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디지털, 인문학 이런 게 어려우니까 과연 이 디지털 시대는 뭐며 또 왜 우리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는 뭐 자기가 뭐 이과, 문과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그냥 디지털 시대인지 뭔지 뭐 그냥 뭐 어떤 시대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뭐 무지하게 살아나는 것보다는 알고 살아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잘 몰라요, 다. 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하고 공부해보고 이렇게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요. 공부하다 보면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옆에서 도움이 안 되겠어요. 이 아저씨 같이 생긴 사람도 뭐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리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 지치면 많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 점이 이 과목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에게 제가 금속 탐지기 역할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막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저는 이게 사이버 수업이잖아요. 사이버 수업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편하게. 뭘 편하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이 영상도 보고 또 편안하게 집에서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 과목은 교양이에요, 교양. 교양은 전공처럼 뭐 치열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소양을 쌓는 겁니다. 소양을 쌓는데 탁 열중시야 차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좀 재밌게 그냥 화장실 가서도 이거 열어봐가지고 한번 보고 교수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사는데 도움이 된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하는 뭐 이런 느낌만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잠시 여러분하고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동영상 보고 나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전도사로 불리는 니콜라스 네그로폰트의 MIT 교수는 모든 게 디지털화된 지금의 세상을 이미 27년 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아톰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비트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 아톰에서 비트로의 변화, 즉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용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란 뭘까요? 글로벌 경제 경영 분야에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말로는 디지털 전환이라 부르는데 기업,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이란 용어 자체는 컴퓨터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즉 용어만 놓고 본다면
인텔이 PC에 쓰이는 중요 부품, 인텔 Core 4004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상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된 컴퓨터 기반 경제도 디지털 경제이고, 인터넷의 등장 이후의 변화도 디지털 경제인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만으로 디지털 경제를 정의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여러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와, 기계학습을 어렵습니다. 포함한 인공지능 등입니다. 즉,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을 넘어 AI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를 이런 거. 디지털 경제라 부릅니다. 디지털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상품 거래가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경 간 상거래를 디지털 무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은 화폐 교환이 꼭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구글 검색 서비스도 디지털 무역에 속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즉,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 등 사회 분야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전환 과정에선 GPT, 즉 범용 기술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기 땐 증기기관이, 2차 땐 전기와 내연기관이, 3차 땐 컴퓨터와 인터넷이 GPT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디지털 전환을 추동하는 GPT는 무엇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AI를 GPT에 가장 근접한 기술이라고 평가합니다. 특정 기술이 GPT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침투성. 대부분의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침투성. 둘째, 향상성.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 기술이 되는 거. 향상되고 그렇죠. 사용자 비용은 더 낮아져야 침투성, 합니다. 향상성 꼭 기억해야 돼요. 셋째, 혁신 촉진성. 촉진성.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 과정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뭔가 퍼뜨려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AI는 투자 분야가 다양하며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도입 분야에서 새로운 침투성, 가치가 창출되는 등 향상성, GPT로 촉진성. 간주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KF는 여러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운데 디지털 통상 정책에 집중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OECD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환경은 중위권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통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형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일도 우선 과제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좁은 국내 디지털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보단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구하되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의 강의 계획, 1주차 강의 계획을 볼까요?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강의를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인문학은 필요한가? 이런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겠죠. 필요하니까. 그죠? 필요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 소양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꼴로 갑니다. 그죠? 살아도 사람 같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너무 인생이 각박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인문학이 진짜 뭡니까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을 배우지 않으면은 도대체 인문학을 이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을 인문학이 대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디지털 시대를 뒤엎고 인문학이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된다. 이런 이항 대립이라 그러죠.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디지털 시대 안에서 이 인문학이 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서 오는 가장 문제점들 있잖아요. 아픔들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야. 치유하는 기능이. 그리고 또 치유하면서도 또 디지털 기술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삶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는데 꼭 디지털,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한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둥글둥글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이 틈새 있잖아요. 틈새. 인간의 어떤 고통을 주는 틈새를 또 채워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능도 있고, 그죠? 디지털 시대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지금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 학기 동안 한 3가지 정도의 수업을 할 거예요. 3가지 이렇게 해야 되나? 3가지. 하나는 나의 나. 디지털 시대 나. 여러분, 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나? 예? 나는 내가 잘한다고요? 맞아요. 세상에 나 외에 친구가 없어. 내가 제일 좋은 친구야. 내 자신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내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는 수많은 디지털 기술과 그죠? 여러 가지 고민과 사회적 고민 이런 것이 막 나를 둘러싸 있고 또 우리 이 지금의 세계 또는 우리나라 국가, 우리 특히 국가와 민족이라 그러죠. 국가, 민족, 사회 또는 내 이웃 이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자꾸 뭔가를 강요하고 요구하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잖아, 군대. 예? 세금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나라는 게 이게 그냥 나가 아니야, 보니까. 존재. 예? 그냥 민족과 국가 또는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참된 나를 어떻게 발견할까? 이게 또 이번에 학기의 수업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이제 디지털 시대 우리라는 거, 우리. 예? 우리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지금 나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은 나 혼자 못 살잖아요. 예? 결혼도 해야 되고, 또는 뭐 결혼을 하기 싫으면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그죠? 관계를 잘 맺으면 술 많이 마시면 관계 잘 맺어질 수 있죠. 술 많이 드시면. 근데 이게 이래가지고 얻어지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죠? 술 친구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지가 있어요. 동지. 그죠? 마음의 동지. 진짜 내가 어려울 때 탁 떠오르는 친구. 이런, 이게 있어야 된다. 공동체. 그리고 존재감이 있어요. 존재감. 사람이라는 게 존재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존재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나갈 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 존재감 없이 사는 거, 특히, 대학교까지 들어올 때까지 보면은 공부 잘하는 놈한테는 다 사랑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전교 1등 하고 의대 못 가는 다 뭔가 이런 그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존재감이 위축이 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으라는 말이가 지금 도대체. 그죠?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참다운 우리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라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에 이제 이 우리나라가 좁아. 여러분 세대는
뭐 저기 뭐야 자기 동네에 살다가 그냥 죽는 옛날에 100년 전의 시대하고 다르게 아침엔 동경, 저녁에는 북경, 그죠? 예? 내일이면 워싱턴, 뭐 이렇게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삼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 살아야 되고, 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해마다 이 부산 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늙게 살아야 돼 사람이, 그죠? 응?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세계를 알아야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디지털 시대의 이 세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내가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에 우리의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면 합격하는 줄 알죠? 직장에. 예? 그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면접 봅니다, 면접. 면접 봐서 뭐예요? 저 사람이 얼만큼 나름대로 자아가 있고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잘 녹아 들어가는지, 예? 자아가 있으면서도 우리라는 공동체에 잘 녹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세계사적인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기본 소양. 이거 시험 뭐예요? 시험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시험 보고 면접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바라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한 학기 동안의 강의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적 사고방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말 좋죠?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랬죠. 디지털 시대가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하나의 이유가 있고, 하나 또 뭐라 그랬어요? 디지털 시대가 감당 못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 삶 속에서. 인간 삶이라는 게 디지털적 삶과 아날로그적 삶, 인문학적 삶이 딱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공동체, 세계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디지털 문명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인간다. 그러니까 말은 거창한데 중요한 건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디지털 시대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중간고사 있죠? 중간고사는 30점, 30%, 그죠? 30%, 100점 만점에 30점이죠. 기말고사 이렇게 합니다. 기말고사 칩니다. 그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 잘 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출석. 이 출석을 잘해야 되고, 출석 20%네요. 이거 사진에 가려 있는데, 이 교과목 개요 한번 봅시다. 본 교과는 첨단산에 발전 4차 어쩌고저쩌고에 필요한 인문교양 강좌예요. 4차 산업혁 시대. 그래서 요거 학생회금, 자, 나, 공동체, 그리고 환경세계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그런 이야기도 어쨌든 이런 걸 하는데 하고 저는 이름이 김인호입니다. 김인호. 여기 뭡니까? 메일 있죠. 메일이 있어요. 메일이 있으니까 매일 연구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주 농땡이도 까고 해서 메일로 보내면 좋아요.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웹 강의실에서 웹 강의실을 잘 이용하자. 알겠습니까? 웹 강의실을 잘 이용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잠시 디지털 시대 올바로 이해하기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해 봅니다. 이 동영상이 재밌어요. 이 강의도 강의지만 동영상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 이제 특히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동철 교수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 다닐 때도 참 열심히 사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디지털 시대 올바로 이해하는 법, 이걸 내가 따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문명의 전도사로 불리는 니콜라스 네그로콘테 MIT 교수는 모든 게 디지털화된 지금의 세상을 이미 27년 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아톰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비트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 아톰에서 비트로의 변화, 즉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용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위기이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여태까지 쌓아온 인문학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용인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철입니다. 아이고, 명예교수시네, 이제. 자,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이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건 디지털 기술이 모든 면의 사회 인간의 삶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밑에는 바로 디지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간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편합니다. 손실이 없죠. 그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앞에 보존과 복제 이것하고 동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조작과 변환이 대단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샵, 뽀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디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여기 이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리가 아주 편합니다. 분리하고 결합이 편한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 레고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고 한다면 책을 처음서부터 원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봐야 되겠지만 디지털은 원하는 정보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그다음에 비선형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 우선 비판적 사고를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양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문화적 의식, 역사적인 책임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유능하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한다.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도 이 세계를 보는 눈, 인간과 세계를 보는 눈을 확장해 줄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를 봤기 때문에 한 세 가지를 사례 얘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세계인문학, 두 번째 지구인문학, 세 번째 확장인문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세계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랜스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사를 얘기를 하면 과학사가 어떤 특정한 문사절의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가급적인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동서 성공은 했냐 여부를 떠나서 이 동서를 다 막론하고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인문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인문학의 지평을 비서구 세계까지 늘려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문학의 분야를 더 포괄적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문학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서 파니니 문법, 인도의 파니니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라든지 알베르티라고 하는 이 건축자가 원근법에 대해서 새로 발견하고 논의를 전개했는데 그 당시 건축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든지 이런 많은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세계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말씀 붙여봤고 그다음에 지구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 인류의 아마
아마 저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인간의 영향력이 더 증폭되지 않았을까. 그 디지털 기술의 특징 때문에 엄청나게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지질학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인류세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국내 어떤 젊은 인문학자들이 지구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세우고 그것이 몇 권의 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학술대회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지구학이라는 관점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토착적인, 예를 들어 동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전통적인 사상 이런 데에서 그 자원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확장인문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재인 등의 정책 연구, 뉴 리베럴 아치 인문학에 관련된 정책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통적인 인문학이 한계가 부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통적 인문학이 배양하는 리터러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자,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분은 지금, 이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인문학이라는 게 이게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세계 인문학이에요. 세계 인문학. 이 세계를 단위로 해서 인류의 모습, 그죠? 인류의 모습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이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거대한 인류의 흐름을 문제를 삼고 연구해가지고 이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을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진 그룹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구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인문학, 그죠? 이 지구인문학은 뭐냐면은 지구의 다양한 요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특정 국가의 특정한 이념과 특정한 디지털 기술에만 지금 너무 의존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촌이라는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는 방식의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제 확장 인문학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인문학을 보다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인문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디지털 시대가 풍성해져요. 옛날에 신학이 먼저냐, 과학이 먼저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학이 발전하면 과학이, 그죠? 막 그냥 지구는 그래도 돈다 했던 갈릴레이 이야기 알죠? 갈릴레이. 예? 과학과 신학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날에 보면 어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미지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신학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이 디지털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더 이해해야 될 암흑의 세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라는 게 확장되고 지구화되고 세계화된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첫 시간 너무 어렵나요? 첫 시간 치고는 너무 어렵죠. 몰라도 돼. 좀 천천히 쭉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화면에 가까이 되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쭉 한번 그래도 한번 다 들어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 예? 새로운 리터러시, 확장된 리터러시를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언어라든지 자연과학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통계라든지 컴퓨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으로서 뉴 리베럴 아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확장인문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9년 그 부사라고 하는 이태리 신부입니다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아주 중요한 그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의 저서가 방대한데, 우리가 양이 많으면 인간이 무슨 그런 인간 작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인 처리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산 뭐 이런 거 쭉 돼 있는데 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일반 기술자만이 아니라 인문학자도 그런 데 대해서 눈 뜨면서 새로운 그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그 인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자라고 하는 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된 건 결국 첫 번째는 이 데이터라든지 정보라고 하는 게 폭증하는 거.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기술, 어떤 ICT 정보통신 기술이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답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 결국 정의를 내리려면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문학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연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기타 주변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응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으로 보면 초학제적이다, 융합적이다, 그리고 포괄적이다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가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야? 왜냐면 전혀 많은 경우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은 디지털 시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이동철 교수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문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제 핀트가 좀 다른데 어쨌든 맥락은 같은 거예요. 디지털 시대 인문학은 디지털과 함께 가는 거야. 그죠? 디지털과 함께 가야만이 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학기 동안에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공부를 전개할 것입니다. 네. 하하, 참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이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디지털 시대 인문학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보죠. 그래서 이 우리 한 학기 동안에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로봇, 그죠? 이 현실에 대한 미래 사회를 앞두고서 야, 그 참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한 건가? 뭐 그럼 인간을 위한 거지 아니에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왜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거 맞잖아요. 맞아, 이것도. 그런데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직업전선이라든가 일자리를 잃게 돼. 그죠? 그죠?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대체돼.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기술은 사실은 회색이에요. 그 회색이고, 그래서 기술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져요. 나쁜 놈이 사용하면 그거는 완전 악마의 기계가 되는 거고, 훌륭한 사람이 사용하면은 그거는 선한, 그죠? 기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술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다운 삶의 수단으로서 잘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의 발달은 유토피아를 부르나? 유토피아란 말 알죠? 그죠? 유토피아, 낙원. 그죠?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행복해질까요?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그죠? 뭐, 암도 고치고 다 고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무조건 유토피아다. 기술은 무조건 디스토피아다가 아니. 기술은 다 인간적이다. 기술은 인간적이지 않다.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간적인 기술은 발전시키고 인간적이지 못한 기술들은 개조해서 새롭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고 논쟁적인 기술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안락사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는 또 사회적 토론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디스토피아니 이렇게 유토피아니 이렇게 딱 일부 양식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기계도 생각하고 사랑도 할 수 있을까? 기계와 인간은 과연 융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죠? 앞으로 이제 닥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되면 이 기계하고 놀 게 이제 자유를 주도 이제 자동차 나오고 뭐 앞으로 해보십시오. 이제는 기계와 거의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장기가 인체 조직을 대체하고 사이보그 이거 앞으로 이제 점점 지금도 뭐 이 관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금속제 이렇게 하죠. 이제 눈도 뭐 뭐든 귀도 뭐 다 이렇게 이렇게 이 대체되어 나갈 겁니다. 왜냐면 암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또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그렇다 해서 이 디지털은 그 기계죠, 기계. 기계가 나중에는 생각까지 해요. 이거 참, 요즘은 기계가 반란 일으키는 그런 지어줌이 있다는 챗GPT들끼리, 쟤들, 딥마인드끼리 저 대화하는 거 보면 과간이랍니다. 저끼리 쿠데타를 어떻게 일으키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데, 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은 우리 이 육체의 현상이에요. 육체가 발전하면서 발생한 거라. 물론 뭐 저기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는 그거는 부정하지 못하죠. 그건 또 종교적인 거니까. 그거는 종교고 여기는 역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능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계가 지능이 만들어지면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끼리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우리는 이상하게 기계가 저끼리 인간의 쿠데타 일으키자 하는 소리를 하면 인간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 저 기계 웃기는 기계 아니에요, 그죠? 놀랍고 무서운 기계가 되는 거죠. 진짜 터미네이터가 오는 것 같은 이런 게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은 많이 걱정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자,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현된 정보 네트워크 사이에서 가상현실과 그러니까 가상과 실제와 가짜가 막 그냥 혼재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요즘도 특히 이제 게임 중독자들은 이런 걸 느낄 텐데 이게 일반화될 거라면. 그러니까 게임 중독자들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지금 막 헷갈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와 가상이 지금 막 혼재될 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문학 여러분 한 학기 내한테서 배우고 나서 뭘 잘해야 된다? 예?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정말 이 수업 잘 들은 거예요. 나라는 게 누구다. 그죠? 우리라는 게 뭐다. 세계가 뭐다. 그죠? 자, 장자의 나비꿈, 플라톤의 동굴 비유, 영화의 매트릭스, 사이버 스페이스처럼 현실 세계는 무의미해질 것인가? 이런 거 다 보셨죠? 현실과 가상이 이게 막 혼재되는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인셉션 영화 보셨어요? 인셉션. 네, 대단한 영화죠. 토탈 리콜 이런 거 보면은 나 자체가 조작 가능한 정보의 총체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그 저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세상이고 뒤에 들어가면 사이언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화기 속으로 막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에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좀 고민되는 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디지털 시대를 이해한다는 게 그다지 이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도 했는데, 이게 수많은 과학기술이 중첩되고 있고, 실제로 그 과학기술들을 우리 특히 이제 저 같은 인문학자들은 잘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요. 리트러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부적응 문제, 적응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적응이 안 될 경우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친구처럼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것을 늘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 첫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그죠 아픔들을 치유하는 인문학 요거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죠 이 디지털 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짜투리 부분에서의 그죠 인간의 문제 그죠 종교의 문제도 사실은 이건 종교의 문제는 대표적인 종교의 문제죠. 종교의 문제는 이거는 디지털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들어가 보면 또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다 해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걸리는 게 세 번째 문제가 걸리는 게 그거예요. 그죠? 디지털 시대와 함께 사는 법이야. 이게 이 과목의 또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거는 디지털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겠는가? 함께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왜 제가 이 디지털 시대와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한 강의를 내가 가능한 한 여러분한테 안 하려고 그래. 왜?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 지금 나가면은 그냥 그저 키오스크 누르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지털 시대와 더불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근데 이 수업이 왜 필요한가? 그거는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디지털 시대가 주는 비극들, 아픔들, 단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타이드라고 그래. 금은 파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까? 이 정신무장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죠?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기계에 빠지잖아요. 너무너무 고독해져요. 너무너무 고독해져. 하루 종일 핀셋 같은 삶을 살아봐요. 핀셋만 하나 꽂은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이거만 하고 한 24시간 살아봐. 사람 미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말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디지털을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요. 디지털 하면 괴로워요.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죠?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뭐가 부끄럽다는 거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끄럽고 알고,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것도 있고, 내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뭐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몰라. 근데 실제로 부끄러움을 나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에 대한 그죠 고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일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고민들이 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참 수많은 고민 속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학기 동안에 저랑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재밌게 산다. 한 학기 한번 지내본다. 이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그 다음에 과제 있죠. 과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과제는 제가 이 디지털 이 사이버 수업이잖아요. 사이버 수업 맨 말미에 이 과제를 이렇게 내놔요. 이렇게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 없는데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과제를 잘 해가지고 웹 강의실에 보면 그죠? 과제란 있어요. 과제란에다가 꼭 매주 이렇게 나갈 테니까 거의 매주 나가요. 그걸 잘 수행해주면 요 10점 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고사는 좀 쉽게 내려고 그래요. 쉽게 내려고 그러고, 기말고사는 약간 어렵게. 예? 그 왜 그럴까요? 변별 때문에 그래요. 변별. 예? 변별. 어쨌든 줄 세워야 되잖아. 그죠? 그죠? 이 학점이지만은 어쨌든 줄 세워야 점수를 내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항상 성적 잘 주는 사람이니까 출석 잘 하시고, 출석은 그죠? 출석은 정시에 그 해당 주에 열심히 듣는 게 체크가 돼요. 사이버 수업이니까 체크가 되니까 그걸 잘 해가지고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시간이라서 뭐 이렇게 사실은 첫 시간은 그냥 오리엔테이션하고 10분 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 사이버 수업은 이게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어요. 대강 수업 어떤 방식으로 하는 줄 알겠죠? 본부 요렇게 요 전체 라인은 이 피라미드 모습에 1, 2, 3, 4로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유, 저 시간인데 너무 피곤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2교시에 봐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 재밌게 해 나갑시다. 자, 바이바이.